안녕하세요. 조그만 집필룸에 에어컨 센 거를 가동하니까 단점이 뭐냐면 습기가 사라져 버리니까 눈이 따가워요. 시원한데 눈이 따갑다. 이거 어떡하지? 가습기를 가동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 오래 쓰려면. 오늘 두 가지 공유하고 싶은 사건이죠. 네. 하나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기 좋아하고 책 읽기에서 영재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게임만 좋아하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찾을 수 없다는 아들을 둔 엄마의 상담 전화가 있었어요. 동기부여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사건은 약 40명 정도가 모인 제가 속해 있는 어떤 단톡방에 더우니까 뭐 팥빙수 얘기 쭉 나오다가 갑자기 좀 진지하게 창의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의성의 그 어떤 방법론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또는 돈 벌려고 이렇게 막 창의성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장문의 글을 누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창의성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이랑 신뢰를 무릅쓰면서 단톡방에서 이제 설전, 뭐 저는 딴지 걸었다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결론은 그 사람이 단톡방을 나가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뭐 일을 저지른 거죠 제가. 글쎄 몇 분의 몇 퍼센트나 그 사람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을지 또한 더 시원하게 생각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어요. 유치한 짓이니까. 근데 두 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창의성에 대해서 자기가 방법론을 알고 있다라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한 사람과 자기 아들이 괜찮은 공부를 좋아하는 애였는데 과거에 지금은 동기부여가 사라져서 게임을 주로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창의성도 그렇고 동기부여도 그렇고요. 저는 전두엽, 즉 의식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하기 힘든 면이 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 다. 창의성도 그렇고 동기부여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동기부여에 대해서 제 유튜브 강의 중에서 내가 뭐 뇌과학에서 깨달은 것 해가지고 도파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도파민이 창의성의 호르몬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제 강의에서 호르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혼용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것의 차이는 입자의 크기의 차이, 분자가 얼마나 크느냐 작으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내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냥 단지 크기의 차이니까 제가 호르몬이라고 통칭을 하는 건데요. 도파민 호르몬이 창의성하고 동기부여 두 가지와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파민과 관련돼서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된다거나 그것이 약화되는 방식으로 어려서부터 성장을 한다면 그것 두 가지가 다 약해진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죠. 지금까지
유튜브 강의에서 창의성이나 도파민이나 공부의 동기부여나 이런 거 강의가 다 이제 그 개념이에요. 도파민 호르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기부여의 문제는 그 이제 전화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실제 사례인데 제가 전에 강의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못 들은 사람 많을 거예요. 도시에 굉장히 큰 빌딩을 갖고 있고 펜트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월세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부자에 속하겠죠. 근데 그 자기 부모님이 굉장한 빌딩 부동산 부자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자식들은 긴장을 좀 푼다거나 어떤 생존 본능, 치열함 이런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뭐죠, 제 이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나 부자가 갑부였다거나 아주 잘 살았던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면요. 인내심의 그 스팬,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하죠. 그게 좀 짧아요. 그걸 마감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끝끝내 마무리 지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느끼거든요. 근데 그 마무리 짓고자 하는 뭔가를 끝끝내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마무리 짓고자 하는 능력이라든가,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고자 하는 추진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할수록. 근데, 집안이 굉장히 부자한테 자존감이 왜 약하죠? 근데 진짜 자존감이라는 것도 도파민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움이나 충고나 보살핌을 많이 받을수록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바로 도움이나 뭐 이런 보살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잉되게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뭐 이렇게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어쨌건 뭐 외모도 수려하고 뭐 자존감이 높아 보이죠. 근데 저변에서는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낮은 상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큰 부자를 보면은 더 주눅이 든다거나 이런 게 더 강하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제 경험치입니다. 경험치고 뇌과학이나 심리학을 그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한 그냥 경험치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결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기 위한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게 이제 좀 배고픈 환경이거든요. 배가 고픈데 뭔가를 막 찾아서 먹었다거나 뭔가 갈구했던 10살 이전은 거의 이제 먹는 것으로 인성이 많이 좌우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학생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책을 좋아하는 애였는데 갑자기 게임을 좋아하고 지금 공부 동기부여가 약해진 상황인데 그것을 그 부모한테 과잉보호했죠?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는 말을 못 하고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한 결핍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결핍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빌딩 가진 그 부모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업이 망해서 빌딩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달동네로 이사를 가요. 그 부모가.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애들은 뭐 중1, 고1 뭐 이 정도? 아니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 3학년 이 정도. 그 형제인지 남매인지 자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달동네에서는 학교 가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전에 그런 통계 조사도 있었는데, 학교 바로 옆에 사는 사람보다 자전거를 타든 걸어서 가든 15분 거리 정도가 가장 성적이 더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 학교와 집과의 그 거리가. 근데 그게 연교시 체육하고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운동이거든요. 근데 전혀 운동을 안 해버리고 학교에 간다는 것은 너무 집이 가깝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아마 학교에서 가까웠었겠죠. 부모가 부자였을 때는. 근데 갑자기 달동네로 이사를 갔죠? 그럼 통학거리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막 산에서 내려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학교 끝날 때마다. 운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뇌에 굉장히 좋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치열함. 그리고 내가 이제 믿을 만한 재산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부모는. 뭐 이런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도움이 돼서 이제 좋은 효과를 내죠.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얘네들이 대학교 간 다음에 알게 됐을 때, 부모가, 그게 망한 게 아니었다. 그게 이제 방편적으로 망한 척 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뭐 해외 연수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자기들이 그 관성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10대 때. 머리를 늘 쓰던 그 관성대로 굉장히 잘 돌아가는 두뇌를 가지고 그 돈을 활용하겠죠. 이미 이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움직이던 관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으로 돈을 잘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중학교 1학년 아이의 어머니하고 통화를 한 5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동기부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부모의 굉장한 노력과 작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명문대생을,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명문대생을 과외선생으로 한번 섭외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람 어디 가서 찾아요? 이러거든요. 대답은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예전에 가난한 집에서 또는 몰락한 집에서 자기 자식을 성공시키는 방법은요, 정말 자기 자식이 만났으면 하는 멘토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부모가. 그것 중에 하나가 맹모 삼천지교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누구를 만나게 해줄까, 이걸 매일매일 고민하고 엄청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모가. 자기가 직접 잔소리 하지는 않아요. 공부해라 뭐해라 하지 않아요. 그 힘을 아낍니다. 잔소리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진짜 좋은 멘토를 만나야만이 자기 자식이 변할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수소문하고 매일매일 찾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그런 어떤 위대한 스승을 찾는 것보다 지금은 찾는 게 훨씬 쉬워요. 게임 잘하는 명문대생 많아요. 뭐 게임 대회 나갔던 명문대생 많아요.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도 걸릴 수가 있고요. 몇 명 찾아서 그게 뭐 지방이라고 꼭 없느냐? 그것도 아니죠. 방학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 고향인 좀 압축이 되겠죠.
게임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다양한 게임을 중고등학교 때 해봤어야 했는데도 명문대를 갔는데 고향이 지방이어야 되죠. 좀 압축되죠. 하지만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멘토를 찾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빠서 아마 노력을 안 하겠죠. 그걸 누가 찾아요? 그 아이가 지금 게임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그 멘토를 찾아서 소개를 시켜주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어떻게든 그렇게 보냐면은 이제 그걸 라포라고 그러죠. 라포가 형성될 수 있으려면 현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도 좋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난 상태에서 라포가 형성이 되는데 그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게임에 도움이 되는가, 게임 제작에 도움이 되는가. 이러면 더 좋겠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해서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뭐 NC 같은데, NC 소프트,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럼 더 좋죠. 근데 고향이 또 자기랑 같아. 찾아보면 있어요. 섭외를 해야죠.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창의성 얘기를 해보죠. 창의성 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섣불리 얘기하면 안 돼요. 창의적 사고를 키우려면 먼저 논리적 사고를 다듬어야 하는데, 논리적 사고는 분석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이고, 개념적 사고이다. 개념적 사고는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 아니, 그러면 단어에 대한 개념, 철학적인 개념을 많이 알면 창의적으로 되나요, 사람이? 그래서 쭉 이어가 보자면 창의적 사고를 말하려면 먼저 그 기반을 닦아야 한다. 이게 이게 말투도 참 중요한데 단정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분이 이제 어느 학교 교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찰스 다윈 얘기도 진화론과 창조론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뭐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다윈은 신이 진화를 통해서 창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뚝딱 만든 게 아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분의 말을 그런 뜻이라고 여기다 거론을 안 해놨는데 아무튼 그런 뜻이었다라고 믿고. 그래서 창의적 사고와 창의성은 성결 요건이 중요한데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쭉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성결 요건을 도대체 뭔데 자꾸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그다지 진지하지 않은 다톡방에 이런 진지한 장문의 글을 올리나.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까지 나왔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나왔고 공감의 과정이 중요하고 공감을 하려면 그에게 문제를 주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공감에 대해서도 이거 개념이 좀 안 잡히신 분 같은데 공감이라는 것은 느낌의 소통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게 뭐 문제 해결력하고 공감하고 이게 이렇게 연관지으면 안 되거든요. 인문학과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접점이다. 그것이 타자의 고통을 사회과학적 방법과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열어주는 것. 고통을 사회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고통을 풀도록 해준다. 그것이 인문학의 지향적이며 타당성 중에 하나다.
아무튼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 기발한 언어나 이미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 이미지 하나로요, 엄청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서 나오는 시가 얼마나 많고, 예술이 얼마나 많고, 과학적인 것도, 사과가 떨어지는 건 이미지가 아닙니까? 사고의 과정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 시나 이미지보다 사고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창의성에? 좀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철학자들 얘기가 나와요. 막 데카르트, 베이컨, 들레즈, 베냐민, 칸트, 뭐 아퀴나스,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철학자들이겠죠. 스미스, 케인즈, 이제 막 경제학자도 좀 나오고, 뭐 리카르도, 그 사상가를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며 원전을 읽는 것은 그들의 지식을 암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원전까지 본 거죠, 이분은. 바로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다. 이 부분이 약간 도올 선생 주장이랑 비슷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도올은 교육계를 떠나라 이런 영상도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언어의 해박함과 언어의 유창성이 오히려 창의성을 억압하더라는 뇌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참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제가 김진명 작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명 작가가 자기가 20대 초반, 저랑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은데 20대 초반 또는 20살 무렵에 이 세상에서 출판되는 모든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 나이에, 김진명 작가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저보다 읽은 책 분량은 많겠죠. 이제 정말 그 각오로 살았다면. 근데 저는 20살 무렵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잡히게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융합 능력이 뛰어난 T자형 인재가 되겠다라는 각오랑 비슷한 거죠. 사회과학, 자연과학. 제가 좀 약한 부분이 좀 문학 쪽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소설을 좀 안 읽었어요. 역사 소설은 좀 읽었는데 그쪽은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저는 좀 굉장히 한 페이지에 집약적인 정보가 많이, 비문학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도표 들어가고 되게 좋아. 그러니까 시간 대비 제 두뇌 속으로 들어오는 정보량이 많은 책을 좋아해요.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런 식으로 그 분야를 나눠서 그걸 비율, 포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읽기 싫은 분야도 있었겠죠. 하지만 읽기 싫어도 막 읽고 이랬단 말이죠. 이제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루두루 읽고자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처음에 목표가 달랐어요. 책을 읽고자 하는 것 자체가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자,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다. 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창의력 강의 중에 두 가지 강의를 창의력의 두 가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박스와 아웃박스 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러다임 안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사고하는 그 인박스형 사고가 있고, 그냥 훌쩍훌쩍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박스마다 분야별로 막 훌쩍훌쩍 뛰어넘는, 이게 아웃박스 사고인데 현대 창의력은 아웃박스에서 많이 나와요. 인박스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좀 그러니까 R&D 같은 개념이고, 인박스가 R&D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웃박스형 창의력을 C&D라고 그래요. 커넥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이렇게 가져오는 능력이거든요. 가져와서 이런 능력이고, 인박스가 R&D, 여기서 막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개발하는 창의성에는 속해요. 그러니까 큰 범위가 아니라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창의성에 관한 뇌과학적인 개념은 여기 이 글에 전혀 없는데,
창의라는 말을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아무나 창의성 하는데 막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막 딴지를 이제 걸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지평 뭐 하나에 지평이 되길 바란다. 뭐 이런 어우 지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이렇게 쓰셨는데 지평이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인데 우리가 그냥 땅바닥에 서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시야의 한계가 있잖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물론 높은 산을 올라간다고 지구가 더 많이 보이진 않아요. 이제 그 아시죠? 그 안개나 뭐 이렇게 공기가 뿌여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다고 치고 완전히 맑은 대기 상태라고 치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넓은 지역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평을 넓힌다라는 게 자기가 막 이렇게 지식을 쌓다 보면은 더 멀리 보인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범위의 한계 같은 거, 지평을 넓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영역을 더 알아간다고 할 때 지평을 넓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뭐 난척을 하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근데 난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위화감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창의성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공학과 철학이 서로 철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철학적인 정리와 공학적인 정리는 맞아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 왜 비트기슈타인이 얘기했던 윤리와 논리는 같은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그거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수학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여러분 인간이 수학 계산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 거미줄 치는 거미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거미가 더 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도 우리 몸 속에 세포 속에 생화학 작용이 일어날 때는 그 근저에는 수학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체라는 것 자체,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수학이 그 안에 내재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육감이 흔히 말하는 육감이라는 것,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 몸에서 나오는 지혜 같은 것, 자기 자신이 자기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면벽수도 9년을 했다고 쳐요. 이 철학서에 안 읽었어. 면벽수도 9년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창의성이 안 생기나요? 윗바사나가 뭐예요? 자기 생각의 그 끝을 계속해서 생각의 끝을 쫓는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만 해도 창의성이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직관력이. 예.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의성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다. 창의성이라는 복잡하고 복잡계다 그거 자체가. 그런데 그 복잡계의 그 창의성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철학책이나 경제학 책을 읽어서 문제 해결력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 자체가 난 1% 미만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인 창의성은 철학적 개념과 비판적인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창의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박스 말고 아웃박스의 개념은 오히려 비판적인 사고에 막 빠지잖아요. 언어의 한계 속에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전문가의 오류에 빠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경영 사례에서도 박사들이 풀지 못하는 걸 경비 아저씨가 풀고 청소부 아줌마가 풀고 막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철학책을 읽어서 그 문제 해결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하는 행동, 경비 아저씨가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이 외판원이냐, 사기꾼이냐, 우리 회사에 내가 들여보내야 말해야 되냐, 이것을 막 연구하는 그 경비 아저씨. 뭐 회장님, 사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러는데 정말이냐, 거기서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이상한 사람 들여보내도 안 되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철학책을 읽은 것보다 훨씬 많은 공부일 수 있거든요. 옷장사가 옷가게에서 저 사람이 내 옷을 정말 사서 나갈 손님인지 아닌지 그거 딱 한눈에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 무수한 경험. 그것을 언어화하진 않았죠. 수치화하진 않았죠. 근데 그것은 굉장한 경제학이고 인문학이고 심리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글로 쓰면은 경제학 서적이나 심리학 서적보다 더 많은 걸 쓸 수 있을지 몰라요. 스토리텔링으로서.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랬다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엄청난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언어화 시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경험을 할 뿐인 것이죠. 언어화 시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철학적으로 체계화 시키지 않았을 뿐이지만 엄청난 지혜가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소부 아줌마하고 경비 아저씨한테 그 회사의 중역들이 풀지 못하는 해법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 해결력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철학적 도구마가 오히려 창의성을 방해한다. 방해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답장이. 편견이라면서. 그렇다면 그 실질적인 사례를 읽어보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철학책은 많이 읽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게 뭡니까? 기업에서 얼마나 기업하고 어디서 또 일어나는 줄 알아요? 전쟁에서. 전쟁하고 기업에서 그런 일들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장군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병한테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참 답답하다. 이분한테 이제 답답하다. 얘기하고 쭉 했는데 아무튼 갑자기 저한테 저는 이런 얘기 참 처음 들어봤는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무슨 경력이 화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가는 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약간 그래 너 잘난 거 내가 아는데 약간 이런 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현학적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현학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 느낌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은 현학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몸으로 느낀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냥 스토리텔링을 해요. 그래서 점점점 어떤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을 인용하는 게 줄어들어요.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알아도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알아도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내가 실제로 어떤 체험을 했지? 그 사람 이야기를 이 체험으로 내가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대 이걸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런 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직접 체험이 부족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하고 응용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 되게 잘하는데요. 상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상담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단톡방을 나가버렸어요. 이러지 않길 바랬는데. 그러면 제가 원망을 듣죠. 그냥 나가지 않고 제 얘기는 뭐였냐면은 자 제가 이분한테 딴지를 걸면서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단톡방마다 특색이 있어요. 제가 보는 이 방은
누구누구누구님 방식의 긴 글이 안 어울린다고 봐서 그냥 보기만 하다가 시간 좀 썼습니다. 딴지 거느라고 내가 시간 좀 썼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글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답장이 달리더니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튼 단톡방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35분 30초가 돼버렸네. 일단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길어져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